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000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풀 서비스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택시와 카풀 업계가 견해차를 좁히고 상생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위 당정청이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설 민생 안정을 위해 35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 당일 전후로 사흘간 모두 면제됩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근거와 계산식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 은행이 임의로 대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처벌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2%대 성장에 그치면서 2년 연속 3%대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엔 1% 성장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예상대로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쳤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성장률인 3.1%에서 0.4%포인트나 떨어졌고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항목별로는 수출이 4%, 민간 소비가 2.8% 성장했고 특히 정부 소비가 5.6%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투자가 20년 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4%를 기록했고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면서 성장률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꽤 좋은 기록을 냈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해 4분기는 한 분기 전과 비교해 1% 증가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한은이 전망한 2.7%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0.84%를 넘어야 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계속된 고용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2.7%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이뤘습니다. 4분기에 수출이 2.2% 감소하며 부진했지만 정부 소비가 9년 만에 최대인 3.1% 급증하면서 4분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부 투자가 4분기에 예상대로 많이 이뤄졌고 재정 집행률도 많이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신호인데 당장 우리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유엔 그리고 IMF가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3%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 가장 집중을 좀 받았던 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입니다. 당초에 물론 작년이기는 했지만은 3.9%를 예상을 했다가 이걸 3.7%로 일단 한번 IMF 같은 경우에 낮췄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통계는 3.7보다 또다시 0.2%포인트를 낮춘 3.5%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3.5라는 절대적인 수준은 이것만 보면 높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지금 하향 조정한 거 아닙니까? 3.9에서 3.7, 네. 다시 3.5. 이렇다면 올 한 해 세계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2019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속속 2020년, 21년까지도 전망치들이 나오는데 그리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장기적인 혹시 이 침체 구간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IMF가 6개월 사이에 지금 세계 경쟁률 전망치를 2번이나 하향 조정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제 침체에 직면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IMF도 그랬고요. 라가르드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침체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과연 침체냐 아니냐, 위기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조금은 의미가 없는 것이요. 위기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침체와 위기에 바로 전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조가 오면 그 다음 국면은 위기 침체가 뻔한데 네.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떨어지기 거의 일보 직전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서 다시 상승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침체냐 아니냐, 지금이 IMF급 금융위기급 위기냐 아니냐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예.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냐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성장세가 급격히 떨어진 데에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경기를 보면은요, 선진 경제가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17년을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미국 경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유럽도 좋았고 중국도 좀 꿈틀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느냐? 역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저 문제가 컸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미국이라는 그 양대 축 큰 파이가 다 침체 둔화 국면으로 빠졌고 유럽 쪽으로 좀 고개를 돌리면은요 작년에 이탈리아가 뭐 유로존을 떠나겠다는 이탈렉스티가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영국의 EU 유럽연합 탈퇴인 이 브렉시트 문제가 계속 유럽부터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 경제가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당연히 큰 틀에서 뭐 밑에 베트남이 아무리 잘 나가도 세계 경기를 바꿀 파이는 아니거든요. 역시 선진 경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이런 뭐 대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경제들의 부진이 역시 한몫했다 이런 네. 분석입니다. 네, 특히 그동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그런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면 사실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겨져 왔던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걸까요? 일단은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작년의 성장률을 보면 6.6%였습니다. 근데 많은 민간 연구소에서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중국 공산당이 우리 작년에 6.5%야라고 말했는데 6.6%가 나오니까 딱 저 수치를 보면 조금 의심이 좀 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 그 6.6%라는 것도 1990년 천안문 사태죠. 그때 3.9%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뭐 실제 일부 민간 연구소에는 5.9%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중국의 부진,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 쏟아내는 관세 폭탄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자체가 큰 틀에서 방향 전환을 하려는 영향도 있어요. 즉 중국이 그동안에는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싼 노동력 맨날 일하면서 저가의 물건 찍어내면 그걸 미국이 소비하는 양대 소비와 공장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갔는데 지금 중국은 우린 이제 그런 생활 안 할래. 우리도 패권으로 나가면서 미국처럼 소비 국가로 커갈래라는 방향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에 패권되고 가려면 성장률은 더 이상 클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런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 두 개가 겹쳤다고 보여집니다. 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둔화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되돌아보면 작년 한 해 내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빠졌을 때도 7월, 8월, 9월까지 미국만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10월 돌입하면서부터 정말 급락, 폭락에 가까운 걸 보였습니다. 왜냐? 당초에 미중 무역 전쟁을 했을 때는 중국만 힘들고 미국은 괜찮을 거야. 미국은 영원한 강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작년입니다. 미국도 고스란히 여파를 받았고요. 애플이라는 미국의 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차이나 쇼크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네.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이뤄낸 미국의 성장이 혹시 양적 완화라는 달러 찍어내서 만들어낸 판타지, 신기루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함께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걱정인 거는 이제 세계 경제가 둔화할수록 우리 수출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수출 지난해 12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묻혔어요. 네. 작년 12월에 실은 소폭이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작년 수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묻혔고 어제였죠. 1일부터 어제까지 관세청이 이제 가집계를 했습니다. 네. 20일까지. 근데 거의 15% 이상의 수출 감소가 나오고 있고 예. 이런 상태라면 어쩌면 2달 연속 수출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시 되고 2월쯤에는 우리가 83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거든요. 이 기록이 깨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뭐 반도체 화학 다 안 좋아서 올 한 해는 이 수출 부상, 이 수출 문제가 크게 한국 경제는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반도체 등 요즘 많이 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반도체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왜 이제 1분기 적어도 상반기 힘들다라고 보여지냐면 반도체 수출이 올해 1월부터 20일까지 봤는데 거의 30%, 무려 28.8%가 급감을 했는데요. 과연 1월이 바닥이냐? 아니거든요. 그럼 1분기 1월부터 3월이 바닥이냐? 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바닥이면 좋겠지만은 그렇다면 수출 부진, 수출의 마이너스는
적어도 2분기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작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또 무역 수지 흑자에 어쩌면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보다는 굉장히 더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올 여름까지는 조금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위분식 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고의 분식 회계 등 핵심적인 혐의를 놓고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당장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해 증선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오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80억 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증선이의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택시와 카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오늘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카풀 갈등이 일어난 지 넉 달 만입니다. 국회 본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첫 만남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금 전 11시 반 이곳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식이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택시카풀 TF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와 택시업계 사단체 대표도 카풀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출범식에서 전현희 민주당 카풀 TF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60여 차례 대화를 해왔고 오늘 대화의 길이 열린 만큼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산업 간 갈등이 발생하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택시 사업자도 만족하고 이용자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합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 회장은 국회에서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왔다며 진취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범식은 오찬을 겸해 1시 넘어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출범식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갈 걸로 보이나요? 오늘 자리는 상견례를 겸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카풀 허용 등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카풀 제한적 허용을 전제 조건으로 택시업계의 월급제 도입과 최저임금 확보 등 택시업계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최근까지도 카풀 반대를 주장했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카풀을 허용하려고 하면 대타협 기구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카풀 논란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민생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정부는 이번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가격이 급등하는 성수품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거래 장터를 늘리고 할인 행사를 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할인 행사와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고용, 산업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900억 원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때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 설에도 시행이 됩니까? 네,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비, 주차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2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역귀성, 귀경 KTX 가격을 할인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예정입니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열차와 고속버스나 시외, 전세버스, 항공기, 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할 예정이고요. 고속도로와 국도도 조기 개통하거나 갓길 차로를 임시로 운영하는 등 정체 예상 구간 우회 도로를 유도해 연휴 기간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당직 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을 지정해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유정훈입니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어떻게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은행 본점이나 지점에서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합니다. 금리 정보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에서 가감 조정금리를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가감 조정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비롯해 본부 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의 적용 여부까지 추가로 공개함으로써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에 코픽스 산출 방법도 바뀐다고요? 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이 기준금리의 지표가 바로 코픽스입니다. 현재는 코픽스의 자금 조달 비용 지표를 산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이 돈들이 실제 은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코픽스 산출 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코픽스 금리 산정 방식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또 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권에 대한 관리도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가상금리가 떨어지게 하고 다른 가상금리 항목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통보하고 기록은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내려가는데요. 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오는 4월부터 0.2%포인트와 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에서 0.2%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최근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해서 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장형 육아용품을 찾는 소비자도 많은데요. 그런데 목장형 자연치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 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시중에 판매되는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 상구균이 나왔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실험 결과를 내놨는데요. 15개 제품은 미생물 기준치가 적합하게 나온 반면 나머지 2개 자연치즈 제품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 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 상구균은 사람의 코나 호흡계통, 피부 등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피부나 호흡기계 감염,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 상구균이 검출된 2개 업체에 위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른 식품 첨가물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보존료 검출 시험인데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있나 보는 건데 17개 제품 모두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육아용품은 보존료가 들어간 육아용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비자원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 온도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기한 안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후행 물류비는 물류센터에서 개별 매장까지 제품을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물류비 갑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마디로 물류비 떠넘기기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납품된 물건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마트에서 책임지지 않고 납품업체가 떠안도록 했다 이 뜻인데요.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데 그 이후 발생한 물류비까지 부담시키는 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달 롯데마트 측에 보낸 뒤 다음 달 초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과징금 액수와 법 위반 기간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이 나면 같은 방식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해온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롯데마트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류센터가 없던 과거에는 납품업체가 물류비를 부담해왔다며 물류센터 이용료 개념으로 물류비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서상에 마트 쪽 물류센터를 이용할지 아니면 자체 물류센터를 이용할지 선택권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무조건 마트 물류센터를 이용하라는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마트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나 재고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납품업체에도 이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 소명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네이버 노조가 파업까지 할 수 있는 쟁의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포털 업체로는 처음으로 파업까지 나설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노조가 파업 등 투쟁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노조는 태업이나 파업 등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파업까지 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 서비스 기업인 만큼 파업 규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이버는 현재 쇼핑, 검색, 이메일 등 온라인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인 1,200여 명이 노조원이라 파업에 따른 서비스 운영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측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체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이더라도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인 협정 근로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실제 파업까지 갈 가능성은 얼마나 높습니까? 네, 노조 측이 사측과 협상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결과 쟁의 찬성 쪽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업까지 실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노조도 쟁의 행위가 곧 파업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9개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서 실업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 근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합니다.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일자리 9,900여 개 창출을 위해 총 464억 원이 투입되고 대상 지역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 경남 창원과 진해 등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감 속에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6% 내려가면서 2,111포인트, 코스닥도 0.25% 내려가면서 69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이 내부 유출이 된 데다 1월 반도체 수출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2%가량 빠지면서 4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 사업에 불참할 것으로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2.2%가량 하락세 1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증선이가 회계 분식 이후로 내린 제재 효력을 정지했다는 소식에 현재 0.13% 강보합세로 39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